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한국은행 대출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국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강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신용 정책 수단으로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은행 대출제도 중에서 저희 팀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금융중개지원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경제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일반인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는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통화정책 수단 중에 하나인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 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가 많이 개정되고 또 바뀌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최근에도 3월 24일 그리고 4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사항들이 의결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별로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라는 문구, 그리고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수단을 여기 써 있는 공개시장 운영, 그리고 지급준비제도, 그리고 여수신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개시장 운영은 단기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공개시장 운영은 다른 수단에 비해서 중앙은행 주도하에 능동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앙은행이 원하는 만큼의 자금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공개시장 운영은 많은 중앙은행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현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급준비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료에는 금융기관이 부채의 일정 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은행은 그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객들의 예금 인출 요구에 은행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지급준비금을 쌓는 비율, 그러니까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서 시중에 공급되는 자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급준비율 변경은 그 파급력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공개시장 운영과 달리
미세 조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현재 널리 쓰이는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수신 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아서 신용공급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가장 자세히 말씀드릴 통화정책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앞에 두 제도 이외에 여수신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은행 여수신 제도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예금은 금융기관에서 중앙은행으로, 그리고 대출은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와서 예금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금융기관도 중앙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예치하거나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금융기관 등, 그림을 보시면 금융기관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중앙은행은 은행과 거래를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을 해줄 수가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가 갖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유동성 공급, 최종 대부자 기능,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 제어, 그리고 지급 결제의 원활화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동성 공급의 경우에 상업어음 재할인 등을 통해 은행에게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어음 재할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업어음이란 말 그대로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자금을 결제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주면 그것이 상업어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정 기간 후에 이 어음을 지정된 은행에 가서 제시를 하면 어음에 적힌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하나의 결제 수단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이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납품업체는 현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체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이 어음을 지정된 은행에 가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시하면 은행은 남은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나 이자를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게 됨으로써 납품업체가 지정된 기간보다 일찍 현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상업어음을 할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행도 받은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를 하면 다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중앙은행에 이 상업어음을 제시하게 되면 할인된 상업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상업어음의 재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 중앙은행이 이 어음을 매입해 줌으로써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상업어음 재할인이 은행들의 영업자금 공급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최종 대부자 기능입니다. 현재도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 중앙은행 여수신 제도의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어떤 충격이나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자금 부족에 직면을 하게 되고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은행의 과다 차입이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벌칙 금리를 적용해서 평상시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보통 금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기성 여수신 제도를 통해서 정책 금리를 중심으로 상하로 금리 일정 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흡수함으로써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대기성 여수신 제도란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빌리고 예치할 수 있는 여수신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정책 금리보다 일정 수준 높은 금리에서는 자금을 제한 없이 공급을 해주고 정책 금리보다 일정 수준 낮은 금리에서는 자금을 제한 없이 흡수함으로써 단기 시장 금리 변동의 상하한을 정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원활화에 기여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중당좌 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루 사이에 은행에 자금이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거래가 좀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은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다른 은행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을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능을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챕터인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의 대출 제도에서 신설된 제도들도 많이 있고 기존 제도가 확대 운영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에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다가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수신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금의 초과 수요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창구로 한국은행의 여수신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은행이 국가가 육성하는 전략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은행이 저리로 은행에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여수신 제도가 활용되던 시기였습니다. 90년대는 대출 제도의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자유화되고 금융시장의 개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장 원리에 의한 간접적인 조절 방식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고 통화 조절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지금의 대출 제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지금 지급결제 원활화를 위한 일중당좌 대출 제도가 2000년에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단기 시장금리 변동성 제어 기능을 갖는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 제도도 2008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994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운영 중이던 총액한도 대출을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로 개편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예금을 할 수 있는 대상 주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
혹은 정부의 은행이다 라는 말일 것 같은데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 그리고 정부로부터 예금을 받고 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은법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은행 그리고 정부 이외의 주체들과 거래가 가능한지는 한은법 79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은법 79조에서는 은행 및 정부를 제외한 법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에 있는 영리기업 그리고 개인과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은법 80조에 의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엄밀한 조건 아래에서 영리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은법에서는 이 예외적인 경우를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의 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영리기업과의 거래는 아주 예외적인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은법 80조의 경우에 조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몇 가지 대출 제도가 추가로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대출 제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하루 중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하는 일중 당사 대출, 그리고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 제도,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 중인 금융중개 지원 대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고 있는 특별 대출,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 대출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대출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규모가 커지고 개편이 많았던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금조정 대출 및 자금조정 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정 대출 예금 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성 여수신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 자금이나 여유 자금을 금액이나 횟수에 구애됨이 없이 차입하거나 예치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3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자금조정 대출과 예금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조정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1% 이상인 경우 기준금리의 1%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2%라면 자금조정 대출 금리는 3%가 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2배로 자금조정 대출 금리를 책정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자금조정 대출 금리는 거기에 1%포인트를 가산한 2.5%가 되게 됩니다. 자금조정 예금 금리도 자금조정 대출 금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기준금리가 1%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를 차감한 금리가 자금조정 예금 금리가 되고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0%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금조정 대출 및 자금조정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일정 폭 위아래쪽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자금조정 대출과 예금은 단기 시장 금리의 상하한을 결정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금조정 대출 금리가 있고 아래에는 자금조정 예금 금리가 있습니다. 여기 대기성 여신 금리 그리고 대기성 수신 금리가 각각 자금조정 대출 금리와 자금조정 예금 금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 수요가 많아서 금리가 점점 올라가서 자금조정 대출 금리와 같은 수준이 되게 되면 은행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같은 금리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방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단기 시장 금리가 자금 조정 대출 금리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은행들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로 얼마든지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 소요가 줄어들어서 금리가 다시 낮아지게 되고 결국 단기 시장 금리는 자금 조정 대출 금리 이상 높아지지 못하게 됩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 시장 금리가 자금 조정 예금 금리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은행은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에 자금을 예치를 해서 더 높은 이자를 누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금 공급이 줄어들어서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기성 여수신 제도가 단기 시장 금리의 상하한을 정해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중당좌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중당좌 대출이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영업시간 중에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은행이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이 전체 두꺼운 선으로 그어진 네모인데 이 은행이 그 시점에 가진 자금은 아래에 있는 진한 파란 부분밖에 되지가 않는다면 한국은행이 그 차이인 이 연한 하늘색 부분을 은행에 빌려주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9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을 좀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리면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오전 10시에 B은행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100억 원이 있고, 그리고 오후 2시에 2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날 기준으로는 100억 원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당장 오전 10시에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갖고 있는 예금 잔액이 50억 원밖에 없다면 B은행에 정해진 시각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국은행이 잠시 A은행에게 부족분 50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지급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리스크를 완화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자금이체 종료 시각인 17시 50분까지입니다. 은행의 영업시간 기준, 즉 자금이체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일중당좌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 시간 안에 발생하는 부족한 금액은 은행이 제공한 담보 범위 안에서는 자동으로 언제든지 중앙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체 종료 시각까지 일중당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자금 조정 대출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중당좌 대출의 도입 취지가 기본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은행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중당좌 대출에는 이자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은행의 자기 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이자의 기준은 3년물 국고채 금리에서 콜금리를 제외한 분이 되게 됩니다. 네, 앞에서 설명해드린 자금조정 대출 그리고 일중당좌 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대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은 정부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는 경제 주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이제 세금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낼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세금들은 납부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중 내내 재정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정부도 연중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정부는 국채나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또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면 재정활동의 발권력이 남용된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도가 정해지면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자금이 필요할 때 한국은행에 그 자금에 대한 신청 공문을 보내게 되고 이에 대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출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정부에 대한 대출도 무이자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대출의 이자율은 직전 분기의 마지막 월, 그러니까 지금이 2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1분기의 마지막 월인 3월에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포인트를 가산하여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행과 정부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은행과 정부를 제외한 민간과의 거래는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요. 한은법에서는 그 예외적인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엄격한 요건을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에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신설된 제도 중에서는 한은법 80조의 적용을 받아서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은법 80조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좀 옛날 사례입니다. 97년 IMF 때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종금사의 업무가 많이 힘들어지고 자금 조달이 또 어려워졌고요. 콜시장에서도 신용경색이 심하게 와서 종금사나 증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2조 원의 대출을 실행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2개는 좀 최근의 사례들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2020년 4월에 금융안정 특별대출 제도를 신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출 제도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반 기업이 발행한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기성 여신제도,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열려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대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2020년 4월에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출이 가능한 대상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행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한 영리기업 대출이 아닙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 한국은행이 대출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한 대출이 이 80조에 의해서 가능한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와서 자금이 빌릴 곳이 없을 때 담보를 맡기고 언제든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의 형태로 운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됨에 따라서 실제 대출 실적은 없었고 2021년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그만큼 불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0년 7월에 회사채와 CP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기구인 SPV, 즉 특수목적 기구를 설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8조 원까지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고 총 3적 누적 기준으로 총 3.56조 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SPV라는 주체 자체가 은행이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SPV에 대한 대출 자체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PV의 경우 현재는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2020년 말에 회사채와 CP의 매입을 중단하고 비상기구화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도가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상대적으로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요. 현재 4개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용 중입니다. 현재 금리는 0.25%에서 0.5%의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총 한도는 39.8조 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 은행에 자금을 먼저 지원해주면 그 자금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프로그램별로 지원 대상 요건과 한도를 정하고 은행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출을 취급을 하면 그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추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2개월 후에 저리자금을 은행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받는 기업의 상황을 보고 이 기업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대상일 경우에 추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감안을 해서 대출 금리를 낮추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중소기업은 이로 인한 대출 금리 감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원 대상 기업에 취급한 금액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프로그램별로 적절한 지원 비율을 설정해서 은행이 취급한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지원 금리 그리고 전체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간단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운용 중이고 아까 4개의 상시 프로그램이 운용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 상시 프로그램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 일자리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작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상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원 종료 기한을 두고 운영되는 한시적 프로그램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목표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다르고 한도와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2번의 금통위 의결로 프로그램별로 한도와 금리가 조금씩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한도와 금리의 조정 전과 조정 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는 총 39.8조 원이고 대출 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25에서 0.5%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최근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월 24일 금통위 그리고 4월 14일 금통위 이 두 번에 걸쳐서 금융중개 지원대출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3월 14일 금통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을 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 제조업에도 일부 어려운 업체들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상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한 일부 프로그램을 운용을 종료하였는데요. 먼저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안정화 부문의 운용을 종료하고 그 안정화 부문의 운용을 종료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의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서 총 한도도 같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총 한도가 총 3.2조 원 축소되어서 과거 43조 원에서 39.8조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4월 14일 금통위에서는 금융중개 지원대출 금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융중개 지원대출 지원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프로그램의 금리는 0.25%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중개 지원대출의 한도와 금리 추이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경우 길게 봤을 때는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중개 지원대출의 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2020년 그리고 2021년 중에 금리가 특히 많이 내려가고 한도도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고 저희도 세 차례에 걸쳐서 총 18조 원의 한도를 늘려서 43조 원으로 운용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를 2년 정도 유지를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총 한도를 3.2조 원 축소해서 39.8조 원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도 2020년 3월에 0.25%로 일괄적으로 인하한 이후에 2년여간을 유지하다가 5월 2일부터 일부 프로그램의 금리를 0.5%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상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도는 1.5조 원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수출 신용장, 수출 계약서, 내국 신용장 등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 실적을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총 13조 원의 한도로 창업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설비 투자 자금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 24일 금통위 결정으로 올해 4월부터는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에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한도의 변경은 없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한도는 5.9조 원이고 지방 중소기업의 대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국은행에 지역본부가 15곳 정도가 있는데요. 이 15개의 지역본부가 직접 판단을 해서 지원 부문이나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부문으로 지원할 것인지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주력 산업이나 취약한 산업 그리고 육성을 원하는 산업이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신설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별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여 총 한도 5조 원 규모로 신설을 하였고요.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해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할 때는 지역본부별로 운용을 하고 있는 특별지원 한도의 규모 그리고 지역별 중소기업 업체 수 등을 고려해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후에 2020년 3월에는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대 조치를 바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우대 조치 중에 하나가 저신용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우대 지원 비율을 적용하는 우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년 5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한도를 5조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9월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한도를 3조 원 증액해서 총 13조 원의 한도로 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신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한도 3조 원의 규모로 신설해서 21년 3월까지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21년 3월에는 이 두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 기한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9월에는 운용 기한을 추가적으로 또 6개월 연장을 하였고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3조 원 증액해서 6조 원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2년 3월에는 운용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였고요. 그리고 일부 보건업,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신용 소상공인의 지원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그램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3월 9일에 5조 원 한도로 신설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5조 원, 3조 원 한도를 증액해서 현재 13조 원의 한도로 운용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나 저신용 중소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대 조치 이후에 지원 비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원 기한이 3월 말이었는데 최근 6개월을 연장해서 올해 9월 말까지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은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본 결과 피해 정도가 덜해서 좀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업종이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반영해서 최근에는 보건업 그리고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 제외 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신설이 되었고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취급된 은행 대출 실적의 100%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금리 감면 효과가 매우 큰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계속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관계로 3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보건업 그리고 법무회계 서비스업을 지원 제외업종에 추가를 했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면 은행들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직면할 경우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저리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은 원래의 조달금리와의 차이를 반영해서 기업에 대출하는 최종 대출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낮아진 금리만큼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의 신규 투자나 사업 개시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일정 기간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효과를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가용성 확대의 경우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얼마나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었는지를 보면 되겠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2019년 말에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관련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1%였는데요. 2021년 말에는 그 비중이 늘어나서 14.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은행 중소기업 대출 증가맥 중에 저희 금중대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던 2020년 중에는 금중대 관련 대출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자 비용 감소의 경우에 먼저 은행에서는 금중대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경감되는 부분만큼을 실제 대출 실행금리에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최근에 저희가 몇 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실행금리에 적용된 금리 경감폭을 조사한 현황입니다. 은행마다 조달금리가 다르고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도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경감폭이 하나의 숫자로 나오지는 않고 범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이 정도의 금리를 경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운용 과정에서 금리 경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측의 화면은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은행들의 금리 산출과 관련된 화면입니다. 검사 대상 은행이 금리 경감폭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경감폭 산정 체계는 합리적인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 경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연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질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팀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유선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